이달 초쯤이었을 겁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는데요. 최근 미국 경제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점점 나타나면서 결국 지난주 미국 증시도 생각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 쪽에서는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내다 팔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걱정하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증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고는 했습니다는 워낙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오늘 미국 증시 분위기는 이렇게 방송 진행을 위해서 짧게 줄이겠습니다. 어려운 걸 더 어렵게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미국 증시가 작년 말부터 차익 신호를 계속해서 권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 그 하나의 전환점에 해당되는 갈라치기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증시가 굉장히 어려울 때에는 변수마다 일률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시장마다 다른 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게 전형적으로 그 터닝 포인트 시점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말에도 시청자분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는 전 출연자가 미국 경제가 침체가 아니다 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제가 방송에서 미국 경제가 침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침체가 아니라는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지표가 말해줬죠. 그래서 결국 지표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는 2월 들어서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 증시의 비관론이 좀 확산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서화 개미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M7 종목은 오랜만에 투매 현상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렇죠. 팔고 보자. 이게 이제 오랜만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만에 이런 투매 현상이 나왔다. 그리고 M7 종목은 대부분 다 마그노믹스와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진영도 당황했다. 그래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초미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경제 지표도 좀 안 좋고 주가가 좀 본인이 주력하는 업종을 중시해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데 정책을 좀 변화가 보색돼야 되는 게 아니냐. 또 민주당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중시에서는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너무 강경 일변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 경제라든가 증시적 측면에서는 경제 연관성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일부에서는 집권 1기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50분 만에 됐는데요. 벌써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분위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상대국들보다 미국도 굉장히 아프게 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M7이 앞으로 다른 종목들, 특히 차이나 M7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증시의 분위기 보려면 그동안 미국 증시를 이끌어왔던 M7 종목들이 자, 어떻게 이제 변화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상당히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더더구나 서화 개미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M7 종목은 우리 그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M7 종목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에 미래 M7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대체로 상장된 M7의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니까 비상장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 내용은 좀 다들 아실 겁니다. 스페이스X라든가 오픈 AI, 스케일 AI 같은 이런 종목들이죠. 근데 이제 새롭게 나온 것은 2월 17일 날 시진핑 그 주석이 사실 중국의 빅테크 업종과 모임을 했습니다. 그렇죠. 역시 첨단 기술의 전쟁이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어떤 결과를 말해준다 하는 측면에서 오랜만에 이게 아마 2018년 이후에 처음 있었을 것 같아요. 민간 기업이랑 같은 그 이런 측면에서 지금 M7을 대체할 중국판 M7 내지는 타리픽 10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그냥 우리 우리 이 작가가 잘 정리했습니다. 요 자막을 보고 오늘 방송 시간이 상당히 늦게 들어가서 그런데요. 이 중에 시청자 여러분 대만의 TSMC가 있다면 중국의 그 파운드리 회사인 SMIC는 한국의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상당히 주목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국판 M7의 트래픽 10과 이 겹치는 종목들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라든가 BID, 샤오미, SMIC 같은 이런 업종들이 사실 M7, 미국판 M7을 대체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대체 얘기는 그렇게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M7 종목들이 흔들린다. 예. 그럼 M7 종목들이 작년 말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PER 지표라든가 PSR 지표라든가 PDR 지표라든가 그래서 종전의 그 주가 평가 자태라든가 예. 미래 잠재 가치를 생각하는 이런 종목으로 볼 땐 지표로 볼 땐 모두 고평가다. 그랬었죠. 그러면 그때 차익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M7 종목이 지금 차이나 M7 내지는 차이나 트래픽 10으로 교체가 될 가능성은 아직 적다 하더라도 고점일 때 차익 실현하는 것이 사실은 투자자의 바른 전략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국내 증권사들이 지난 주말에 작년 말부터 사실 이런 종목을 수수료 제로로 해서 밀어붙였던 것이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는 상황을 맞음에 따라서 손실이 큰 것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그렇게 점검을 해주셨고 이번에 경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을 때 당시 어떤 분들은 무슨 스태그플레이션이냐, 미국 경제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준 스태그플레이션도 그렇고 이런 징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달 제 마켓워치의 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예. 이쪽 자막이 있으면서 뒤쪽에서 나왔었죠. 우리 그 홍영거가 발음이 좋은 거 가지고 그걸 그 해설했던 시각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의 기억이 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예. 대부분 그 방송이 나오고 나서 무슨 얘기냐, 미국 경제 건전하다. 특히 국내 증권사의 페이퍼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4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3.1에서 2.6%, 2.3% 떨어진 것이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촉발이 됐던 거죠. 그럼 그 이에 진전된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 1월 그 지표를 보면 소매 판매, 이건 경기의 가장 대표적 지표죠. 급락했습니다. 작년 12월에 0.7에서 마이너스 0.9로 급락했습니다. 반면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더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2월 달 들어서 지표가 지금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2월 지표를 같이 자막과 함께 시청자분과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얼만큼 더 심화됐는가를 보겠습니다. 2월의 그 소비 지표 이제 3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발표되는데요. 그 대체 변수를 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깜짝 놀라셨죠? 64.7입니다. 이게 공화당과 민주당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31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했던 파멸 소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민주당. 근데 공화당은 역시 이것이 80대가 유지됐기 때문에 이 평균적인 수치가 64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가 지표 보면 1년 후에 기대 인플레 지표가 4.3%입니다. 예. 이게 1월 달에 3.3에서 1%포인트. 놀라지 마시고요. 1%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레이셔로 따져보겠습니다. 3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점점 징후가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문제에서 다우지수 떨어져. 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동결 내지는 인상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나스닥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의 버팀목이 경기 펀더멘탈 측면에서 버팀목이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유동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피벗이 아니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하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급등함에 따라 누구보다 난처한 게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작년에 대선에서 왜 이겼을까? 세컨드 베스트의 당선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바이든 정부는 경제 지표는 좋았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느끼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느끼지 못하느냐? 차단하다. 마이브 리세션에 될 때 그 차단하는 게 물가가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가가 잡겠다 하고 해서 트럼프가 당선된 거거든요. 예. 근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트럼프 입장에선 당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과연 물가를 잡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트럼프 당선 이후서부터 트럼프는 본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다 하는 것이 바로 금리 인하 요구했습니다. 예. 자, 대선 전에는 어땠습니까? 금리 인하 불가였죠. 그렇죠. 근데 당선이 딱 되고 나서 태도가 돌변해서 금리 인하다. 물가가 다 잡혔습니까? 다 잡히기 전에 금리 인하가 되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가능성 때문에 페드가 굉장히 엄중하게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화상연설에서 즉각 대폭 내려라. 트럼프에 대해서 1월 그 FOMC에서 동결로 거부를 했죠. 그리고 1월 CPI가 3% 올라가서 그래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해라 할 때 예. 바로 이어서 있었던 미 의회의 상원 의회 청원에서 사실 향후에 금리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 사실상 거부를 했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1년 후에 기대 인프라가 진짜 3.3% 나왔죠. 5년 후에는 5%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하겠다. 그러면 금리 인하 또 요구할 것이냐. 아직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보면 페드라든가 파월에 대해서 자 작년 대선 전에 금리 인하 불가에 대해서 거부당했죠. 다보스 포럼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 거부당했죠. 그렇죠. 1월 CPU의 금리 인하에서 거부당했죠. 벌써 3번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트럼프의 금리 인하는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월가의 새로운 관심이고 또 트럼프와 파월 내지는 트럼프와 페드 간의 갈등이 심해진다 하는 것은 예. 정책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나스닥 지수가 흘러내렸던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25일 내일이죠. 예. 이렇게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죠. 이창용 총재를 비롯해서 사실 금통위 의원들이 고민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느냐. 우리도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는 더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느 쪽에 중점을 둘 것이냐. 그렇죠. 역시 펀더멘탈에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1월 달 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요. 예. 금리 인하 안 하다 보니까 결국 환율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했다. 근데 환율은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쪽 모의 때문에. 사실 지금 상태에서 자 1월 달 대비해서 우리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번에도 1.6% 내지는 1.5% 줄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디에 중점을 뒀느냐? 중점을 둬야 되느냐? 1월 달 금리 인하에 중점을 뒀어야 되죠. 타이밍 놓쳤죠? 이번에 금리 인하를 물가 쪽에 불안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쪽으로 가져가야죠.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통화정책 당국자가 페드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월 달에 금리 인하도 놓쳤으니까 이번에는 좀 금리 인하 문제를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추경 편성까지 모처럼 여야 간 합의해서 추경 편성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동결하면 사실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측면에서 미스매치가 나오거든요. 이게 정책적인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우리 그 모처럼 정치적인 측면에서 살아나고 있는데요. 정치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재정정책에 맞춰서 통화정책도 좀 금리를 내려주십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점은 사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이 경제 성과가 나오는 시기죠. 4월이나 5월쯤부터 이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각종 위기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건너 확산되니까 그럴 위기설이 나오고 있죠. 예. 사실 1월 달, 2월 달 경제 지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기가 둔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빠른 속도로 아직까지 경기가 침체가 아니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의견은 빠른 침체로 침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아직까지는 행정명령 발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하면 종전에 미국 경제를 받쳐줬던 요인이 행정명에서 속속 처리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위드롤 이펙트, 금단 효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 2월 달 경제 지표가 너무나 빨리 이렇게 추락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자 그동안 미국 경제를 받쳐준 측면이 바이든 정부 때 미국 경제를 받쳐준 측면이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의해서 경제정책에서 효과가 그 시점까지는 그 미국 경제를 받쳐줬던 요인이 끌고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느닷없이 차단시키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소비 심리가 31% 대공황 당시와 마찬가지로 소비 심리가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예. 그런데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경제정책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3월 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 3월 지표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이미 관세 부과 대상국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미 국민들이 아까 홍영권께서도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공멸의 범위의 효과다 하는 측면으로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가 지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GDP의 총수 항목을 기여도에서 약 70%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1분기의 성장률이 사실은 그 작년 4분기에 2.3%까지 떨어졌습니다는 과연 2%도 지킬 것이냐? 2% 지킬 것이냐? 그러면 2%대도 지키지 못한다면 4월에 1분기 성장률의 소포치가 발표되는 그 시점이 지금보다 더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미국 증시의 불감론이 확산되는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진단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스무트홀리 공포에 대한 얘기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던데요. 네, 사실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시청자분한테 사실 이 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압같기 때문에 그때 쿼사이 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좀 경중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미국의 2월 지표가 나오는 관계로 해서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학자들,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버드 학파의 사실 학자들 굉장히 로레이 서머스라든가 이런 사람을 같은 공화당의 재무장관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느낌이 있죠. 깔아내리죠. 그리고 본인 자신의 막내 아들이 있는 뉴욕 스톤 같은 이런 학교들이 올해 이렇게 어드미션 받기가 오히려 예일대라든가 하버드보다 더 어려웠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하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홀대를 받는 하버드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스태그플레이션 넘어서 대공황 이런 얘기까지 심심찮게 나온다고 보게 됐습니다. 아마 지난 주말에 스무트 홀리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 내용도 스무트 홀리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에 이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내용은 다들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노출됐다고 심한 겁니다. 사실 미국 경제 스케일가 크고 가장 글로벌 전략이 글로벌이 정도가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세에 따라서 교역 상대국을 죽인다 그러면 가장 피해가 교역 상대국보다도 미국 경제가 더 노출돼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심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1, 2월 지표에서 말해주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신나게 관세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정작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위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기대 심리대로 미국 경제가 침체돼? 그러면 하버드 학자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1929년에 이렇게 후보 대통령 시절과 비슷하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대공황을 맞을 것이냐? 그러면 사전에 예비 차원에서 그런 대공황을 경고하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좀 변경시켜달라 하는 간접적인 요구도 지난 주말에 증시 폭락과 함께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실제로 스무트 홀리법은 이렇게 그런 대공황이 나오지를 않기를 바랍니다는 경제정책이라는 건 강도가 있어서 예상되면 완급을 조절해야죠. 그렇죠. 아무리 본인이 신나게 행정명령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2년 후에 중간선거가 있는데요. 이런 속도로 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중간선거에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자, 집권 초반에 굉장히 신속하게 스위스바이스가 했던 강력한 게 집권 후에 중간선거에 패한다면 램덕 현상은 굉장히 빨리 오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이라든가 링컨 대통령이라든가 루즈벨트지만 최악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이게 강도만 하고 이웃을 줄여서 자 이웃 이렇게 최고 통수권자 나라비를 해서 이번 주도 이렇게 온다 마크롱이나 온다 그거 즐기지 말고 경제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좀 정책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시장에 경험만 있는 사람들이 있지 정책적으로 사실 정책적으로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도 또 하나의 크리프 현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런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옐런 같은 베테랑이 있으면은 훨씬 더 상황 대처를 잘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예, 네네. 분들이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중국도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미국 옥죄기에 나서고 있는데 국채 움직임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상당히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예, 중국은 트럼프의 대책에 대해서 버스 스트롱 트레이라 그래서 한무라비 어쩐식으로 대응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소프트 이렇게 세컨드 트랙이라 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사회주의과 공산주의는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방이 좀 어려울 때는 굉장히 강하게 버스 트랙으로 스트롱 트랙으로 가는 거고 상대방이 나보다 좀 좀 이월적이 있다 하면 죽는 거죠. 예. 죽는 거죠. 이게 소프트 이렇게 세컨드 트랙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증시가 좀 상당히 좀 어렵죠. 예. 어렵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강공일변도로 간다. 강공일변도로 가는 게 결과적으로면 사실은 최근에 미국의 국채 매각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미국 경제가 어려울 때는요. 2004년에는 미국 경제가 부동산 거품이었죠. 이거 예. 잡기 위해서 린스펀 의장이 금리를 올렸는데 국채를 매입했죠. 시장 금리 더 떨어졌죠. 2008년에 부동산 거품이 되면서 결국 서프라임 모기는 리먼 사태가 발생했죠. 그렇죠. 이번도 보겠습니다. 작년 9월 이후에 페드가 한 100bp 금리를 내렸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 당선 전후서부터 국채를 매각해서 시장 금리는 자막이 안 들어갔습니다. 자막이 한 100bp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막 돌림 메커니즘으로 보겠습니다. 예. 보유 미 국채를 매도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자 부담이 급등하겠죠. 예. 디폴트 우려이 되면서 달러 가치가 급락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미국의 국채 매각 대금으로 예. 금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사재기하면 탈달러 움직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중국이 국채를 매각해서 금사재기를 이렇게 올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증시 경제를 어렵게 하고 달러 위기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온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중국의 매각 때문에 더 오를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트럼프 진영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책적으로 지금 홍역과가 가장 좋은 지적을 했는데요. 자, 오래된 경험이 있는 제니 앨런이 그리워지는 거죠. 예. 미국의 국채 매각일 때 베센트는 시장 경험에 그것도 시장 경험도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자신이 파운드화 위기 때 예. 이때 본인 자신이 돈을 벌었죠. 그렇죠. 2012년 엔저 정책도 엔화 약세 공매도 쳐가지고 돈을 벌었죠. 사익을 취했던 사람이 국익을 위해서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중국의 국채 매각일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세련된 정책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장기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 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아마 지난 주말에 홍역과가 전해주셨죠. 장기 국채를 발행하지 않은데 그쳤다. 이게 앨런 지우기다 하는 이런 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련된 정책을 구사하는 앨런을 지운다면 그만큼 뭐냐. 미국에서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보면 베센트의 정책 중국 국채 매각에 대한 이렇게 대응은 굉장히 미숙하다는 표현을 나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이 연방부채 문제라든가 이미 한도가 번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연방부채 한 상한이라든가 폐지가 없으면 엑스데이트를 그대로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에 중국의 국채 매각과 함께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 부도 가능성을 촉발 앞당기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신났다고 이웃 대통령이 나와서 고개를 숙인다고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정작 미국의 국민들한테 미국의 경제, 미국의 증시 입장에서 얼마큼 도움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정책이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역시 국익이 우선하는 겁니다. 사익보다는 국익이 우선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의 지금의 나오는 진영에서 나오는 거 볼 때는 국익보다는 트럼프의 사익을 위해서 취하는 정책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저항이 많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조화점을 찾아야 미국 경제 입장에선 다시 한번 아직까지 펀더멘탈이 흐트러진 건 아니니까 정상을 찾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포인트로 둬서 아까 누군가 지금 상태에서 미리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지금 상태에서 폭락하니까 너무 가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금 대응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대응은 지금 상태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월의 포페스 통해서 현금을 보유하게 된 때가 작년 2분기 이후서부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죠. 다 떨어지고 나서 무슨 뭐 이렇게 뭐 지금 상태에서 현금 보유를 늘려가냐, 이게 무슨 대응입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것보다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